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리나입니다. 셧다운이 일시적 해제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시장은 알터니가 빠지면서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는데요. 다만 일시적인 중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를 대비를 해야 합니다. 또 한편 이번 주에는요, 29일에 FOMC 회의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증시를 뒤흔들 만한 주요 변수들 꼭 체크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알아볼 코너별 이슈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셧다운이 35일 만에 3주간 일시 해제 기간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일시 해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함께 분석을 해볼 텐데요. 현재는 이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가해지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맹비난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는요, 국제 유가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 가능성이 현재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퇴진시키려는 움직임에 현재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나라의 어떤 싸움이 벌어진 것이고 이 사건이 우리 국제 유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이나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화이브라더스요. 지난번에 판빙빙의 탈세 의혹으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했었던 화이브라더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현재 주가가 폭락한 이후로서 또 부채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요, 마윈 회장이 손을 내밀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은 어떤 관계이고 이를 통해서 화이브라더스가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중국이 한 달 새에 350여 종 게임 판호를 승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드디어 텐센트가 포함이 되면서 우리나라 게임주들도 호재를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관련 게임주도 흐름을 함께 살펴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은수 스타님과 함께합니다. 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정부 부분 폐쇄 상태가요, 25일에 35일째를 맞았는데요.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가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 연방정부는 폐쇄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요, 연방의회 지도부가 3주짜리 지출안에 합의를 했고요. 이 본인이 이를 승인할 것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이 연방의회가 마련한 지출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요, 연방정부가 다시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주짜리이기 때문에 이 효력은 오는 2월 15일까지의 예산이고요. 이 사실 국경장벽 건설 예산 문제로 지출안이 나오지 않아서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문을 닫은 거거든요. 이 예산이 어떻게 됐느냐, 이게 가장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에 합의된 단기 임시 지출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초당적 위원회가 3주 동안 이 국경 보안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방안은 국경장벽 예산이 영구적으로 들어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물리적 장벽이 없는 국경 보안 방안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만약에 정말 3주 안에 합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시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5일까지 공평한 방안이 이제 나오지 않으면 이 연방 정부가 다시 문을 닫거나 다른 이제 자신의 이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또다시 국가 비상 사태를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죠. 이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면요, 다른 분야 예산을 전용해서 이 국경 장벽 건설을 투입하게 됩니다. 24일에 백악관 비상 사태 선포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죠. 이 미국 CNN 방송이 단독으로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 백악관이 국가 비상사태 선언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연설에서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요. 이 셧다운, 즉 연방정부 부분 폐쇄로 지금 80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들이 급여를 못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80만 명에 대해서 숨통이 좀 트이나 싶은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연방 공무원들이 훌륭한 애국자다라고 칭찬을 했는데요. 이 공무원들이 그간 못 받은 급여도 되도록 빨리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병주고 약주고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이제 약주도 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조금 숨통이 좀 트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데 24일에는요, 이 상원에서 두 가지 예산 지출안을 두고 표결을 했다고 하는데요. 모두 실패했던 거죠? 맞습니다. 지금 공화당이 민주당과 이제 각각 내놓은 지출안을 두고 토론 종결 투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모두 그건 좀 부결이 된 거고요. 이날 표결에 실패하자 미치 메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 그리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따로 만나서 타협책을 이제 좀 논의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25일에도 협상을 좀 이어갔고 결국 이 타협안에 합의를 했는데 이 중에 이제 한몫을 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 셧다운 여파로 25일 뉴욕 공항에서 이 비행기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 연방 항공청이 뉴욕 이 라가지아 공항 비행기 운항을 중단시킨 이유가 셧다운 여파로 비행기 이착륙에 꼭 필요한 직원이 부족해서 내린 조처였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워싱턴 정치권에 대한 압력이 훨씬 더 커졌고요. 결국 이날 셧다운을 좀 끝내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어리석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요. 이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장벽 예산을 훌쩍 넘어섰다라는 평가거든요. 지금 미국이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입니다. 즉 일시적인 업무 정지로 이 최소 6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6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6조 7,260억 원 정도인데 지금 트럼프가 원했던 것은 59였고요. 59억 달러였는데 이거를 훨씬 넘는 숫자 이거죠. 이 국제 신용평가사인 이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 즉 26일에 밝혔습니다. 이 같은 금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멕시코 국가장벽 예산으로 의회에 요구하는 57억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 셧다운에 대해서 이 굉장히 조금 회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상 금융시장 자체에서는 의회 합의가 이제 기업 신뢰와 금융시장 심리 자체에는 이제 선반영이 됐다. 혹은 거의 셧다운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만큼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와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25일에요.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현재 국제 유가가 크게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지 시간 25일이죠. 지금 WTI 3월 인도분이요. 전날 대비 1.1% 이제 오르면서 배럴당 53.69달러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날 유가는요. 이 베네수엘라의 전국 혼란에 지금 미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조금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베네수엘라에서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한창이죠. 이 마두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를 이끄는 이 야당 대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한데 여기서 이제 반발이 나왔는데요. 이 미국과 외교 관계 중단까지 선포하면서 시장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좀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이죠. 베네수엘라는요. 그렇게 이제 오펙의 회원국이 베네수엘라 양은 지난 5년간 절반이나 감소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제재도 있겠지만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베네수엘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유량 자체가 5년 반 이상 절반으로 줄은 거고요. 현재 산유량은 120만 배럴 정도로밖에 추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제재로요. 추가가 진행이 된다면 이제 베네수엘라의 올해 산유량 감소 속도 가팔라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현재 반대로 미국의 채굴 장비는 좀 줄었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그런 지표죠. 이 금요일마다 나오는 베이커 휴즈 이 시추 공수기가 이번 주 미국에서 가동 중인 채굴 장비 수가 10개나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862개로 밝혀졌는데요. EIA, 즉 에너지정보청이 밝힌 미국의 지난주 원유 재고는 이 시장의 감소 예상과 달리 800만 배럴가량 급증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에너지 공급을 원천으로 새로운 패권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가를 계속 건드리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인데 지금 지난해 미국의 원유 수입 의존도가 30년 만에 가장 낮은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이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즉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 러시아를 제치고 산유국 1위가 됐다는 말인데요. 미국은 원래 선천적으로 이 수입을 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 3위였던 미국의 산유량이 지난해 9월에 2위인 사우디아라비아 1위 러시아를 제치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의 지정학적 판도 변화가 전망이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을 원천으로 이 새로운 패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요. 이 자원, 즉 유가, 오일이라는 자원을 무기로 세계 정치 역학의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이 굉장히 확대되는 것이 아닐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0년 초에는요. 미국이 연간으로도 이 순수출국이 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이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평균 보통 500만 배럴 이렇게가 아니고 1000만 배럴이 넘었습니다. 1090만 배럴로 이 전년 대비 약 20%가 늘어났고요. 특히 셰일 오일의 기술 발전 이 코스트 저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제 유가 배럴당 $50 이하로 떨어져도 어느 정도의 이 채산성을 맞출 수 있기 됐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이제 앞으로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유가 시장에서는 미국의 힘이 조금 세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항상 월요일마다 주요 지표 그리고 주요 일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핵심에 대해서 추려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상당히 많은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는요, 조금 뭐랄까요? 좀 네 가지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FOMC 회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미국과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로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는 이 30일부터 31일 날 중국 류허 부총리가 미국 워싱턴을 찾아서 고위급 회담이 열리죠. 지금 사실상 이전에 회담이 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설마 취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양측이 합의한 협상 데드라인 3월 1일에서 지금 한 달을 앞두고 열리는 고위급 회담인 만큼 이 조금 구체적인 성과 도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열려있다, 좀 커지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애플을 비롯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이끌 수 있는 굉장히 이 부족한 핵심 기업의 실적이 집중되는 만큼 이 실적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가장 좀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FOMC 회의 같은 경우는요, 지금 비둘기파 쪽이죠. 즉, 이 비둘기파라는 건 이제 통화 완화를 굉장히 선호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비둘기파 연준 기대로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재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또 이로 인해서 연준이 자산 축소 조기 종료 신호를 준다면요, 이 훨씬 더 투자 심리 자체가 이제 한층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에 관해서 투자 심리가 한층 더 개선될 수 있는 만큼 이 시장의 관심은 이렇게 좀 네 가지로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지표까지 합해서 현지 시간으로 지금 오는 월요일에는요. 지금 특별한 지표 같은 거는 이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 항공업체에서 캐터필라와 얼풀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일 화요일에는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와 영국 의 브렉시트 플랜 B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실적 같은 경우는 애플과 화이저 그리고 3미터, 바이오젠, 우리나라로는 이제 삼성전기가 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30일 수요일에는요, 미국 4분기 GDP 성장률 그리고 FOMC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이 31일까지 고위급 회담으로 열릴 예정이고요. 실적은 지금 페이스북, MS, 테슬라, 퀄컴, 보잉, 맥도날드까지 상당히 굵직한 기업들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대기업들이 발표가 되죠. LG 디스플레이, LG 화학이 이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31일이죠. 31일 목요일에는 미국 개인소득 지출과 미국 PC 디플레이터가 이제 지표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실적은 아마존과 GE 그리고 주평이 좀 예정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로는 이제 시총 1위 기업이죠. 삼성전자와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실적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지막 날 금요일은 이 한국에서도
수립 동향 이 지표가 조금 나오고요. 이날 중국과 미국의 경제 지표를 굉장히 중요시 보아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날 중국 차이신 제조 PMI 지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은 고용 보고서와 그다음에 미국 ISM 제조 PMI, 미국 자동차 판매 동향 지표가 나오고요. 실적으로는 엑선모빌과 쉐브론 그리고 머크가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셧다운도 좀 풀리고 또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상승 추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번 주는 좀 기대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매매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은 제가 크리지오일하고 나스닥 그리고 팔라듐을 조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재 지금 이 차트를 좀 보시면요. 지금 크루드 오일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경제 제재 가능성이 조금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전거래일 유가가 상승 마감해서 1.1%.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는요 마두로 대통령과 반정부 시위를 이끄는 이 후안 파이드 전 국회의장이자 임시 대통령 이렇게 두 명의 대통령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한 나라에 왕이 두 개일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싫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건데, 앞서 언급드렸듯이요. 지금 후안과의도 임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미국이요. 이 마두로 대통령의 강경 진압이 시작이 되면 곧바로 이 베네수엘라를 제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일일 30에서 50만 배럴 원유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입니다. 현재 120만 배럴밖에 하지 않는데 여기서 더 줄어든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겠어요? 현재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요. 상승의 주요 지지대 요건인 53.40 현재 여기 라인이죠. 53.40 여기가 지금 매수 라인을 잡고 밀리더라도 52.20 이 하단 라인 52.20까지 이제 매수를 잡는 방법으로 이 매수 위주 플레이를 할 것을 조금 권해드립니다. 조금 짧게요.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는 55.80까지 매수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55.80. 현재 지금 여기에 지금 두툼한 지금 지지 라인이 좀 형성되어 있죠. 여기까지 지금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는요, 55.80으로 잡으시고요. 다만 데이커리즈 시초 공수가 다시 10개가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52.20 제가 설명드렸던 마지막 라인이죠. 52.20을 이탈한다면요, 여기 이제 좀 매도로 보시라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나스닥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팔라듐하고 지금 잠시만요. 나스닥 먼저 말씀드릴게요. 현재 지금 이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 지금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해소로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회 지도부는 이제 오늘 2월 15일까지 3주간 이 정부가 재가동을 하고요. 멕시코 국경 작별 예산을 대한 논의를 이어가지고 전체 합의하면서 지수 상승을 어느 정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밖에 대중국 온건판 스티븐 머누신 미 재무장관이 30일부터 31일 이 중국 류하오 부총리와 협상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고위급 장관의 회담이 열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날까지는 좀 안도감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나스닥 선물을 말씀 제가 드렸을 때요. 6,827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6,827포인트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요. 실제로 찍고 다시 재차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여기 찍었죠. 한번 찍고 쭉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6,827, 현재 자리 지금 6,827포인트에서는 조금은 지금 관망을 해야 된다. 고위급 회담까지 보고 어느 정도 지수의 상승이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라인에서는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저는 좀 좋다고 보고요. 만약에 6,832 윗 상단 라인에 주요 지지대 라인 굉장히 형성이 잘 되어 있죠. 지금 이 라인을 만약에 이제 조금 상승을 한다. 여기도 상승을 한다. 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매수를 따라가는 전략이 조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6,827포인트,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6,827포인트가 이 상단에 이제 맞고, 만약에 이제 밀린다면요, 6,600포인트에서 6,830포인트, 즉, 이 박스권 구간에서
주가는 이번 주에 조금 어느 정도 돌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6,600포인트, 6,700포인트, 6,830포인트 제가 다시 한번 찍어드릴게요. 현재 지금 6,600포인트, 6,700포인트, 6,800포인트 이 세 라인 여기를 좀 구간별로 좀 대응을 하시라라고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팔라듐 말씀드릴게요. 현재 지금 팔라듐 일봉입니다. 지금 팔라듐은요, 주요 지지 라인인 이 1271.0이죠? 1271.0. 여기에서 지금 위쪽까지 올라왔다가 좀 이제 여기가 지지로 이제 조금 이제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1271에서 주요 자리 매수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매수가에서 크게 밀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전거래일에 다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현재 지금 급반등이 나왔죠. 이 급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팔라듐 계속 매수만 외쳤던 현재 상황에서 이 1322.5를 돌파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현재 이 위 상단에 1322.5 여기를 지금 이제 올라가느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돌파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지금 팔라듐이 이번 대세 상승 추세를 꺾으려면요, 이 팔라듐 가격이 다시 $1,200 즉 이 $1,200를 좀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팔라듐이 계속 매수 위주로 좀 플레이를 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이 $1,200면 어디냐면요, 지금 여기까지 만약에 이제 밀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 방향으로 보라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팔라듐은 여전히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요 지지라인 그리고 저항라인 아주 자세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요. 매매에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정 보호 및 가입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형철 스타님과 함께 하는데요. 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장 마감 시황부터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이 나흘 만에 상해 종합지수는 2,600선을 탈환했고, 또 항생 같은 경우는 무려 갭상승으로 1% 넘게 급등했는데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연구체 수합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한 것이다라고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2,600선을 드디어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전성분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했었고, 대부분의 이제 업종들이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강했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 자체가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소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앙어문 수합, 센트럴뱅크 베이스 수합, 이 CBS를 이제 신설을 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은행 업종이 이제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CBS 같은 경우가 은행 연구체를 중앙어문으로 이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이제 은행들의 연구체 발행,
채권을 어쨌든 발행을 한다라는 거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상업은행 자본력이 이제 강화되면서 대출 여력도 이제 늘어나면서 실물 경제를 더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요 이슈를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에 앞서서 예고한 대로 지급준비율 또 0.5% 인하한 그런 부분들. 사실 그 0.5% 지지율 인하는 15일 날 한번 했었는데 또 했기 때문에 지금 시중의 유동성이 한 두 번 정도 거의 1% 되다 보니까 순 유동성이 한 8천억 위안 정도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쨌든 뭐 중국 정부가 뭐 경착륙 우려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돈을 풀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면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CBS의 제도 도입이 유동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 시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 그룹이요, 부채난에 허덕이고 있는 화이브라더스에 1,1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화이브라더스의 부채액은 어느 정도이고 왜 이런 사태가 나왔는지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컨텐츠 관련된 이슈들이 워낙 이제 좀 많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고 컨텐츠 쪽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판 위너브라더스라고 부르는 이제 화이브라더스가 아무래도 그 판빈빙 탈세 관련된 부분들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슈 몰이를 좀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좀 유명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 부분들이 지금 지난달 한 보름 정도 됐죠. 9일에도 자회사 주식이랑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일부 자산 이제 저당 잡히고 은행 여러 곳에서 한 25억 원 규모의 융자를 받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부채 규모가 한 69억 1,500만 위안, 단기채가 한 47억 3,700만 위안, 그래서 총 부채 한 68%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부채 비율이 이제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가 뭐 워낙 뭐 중국 드라마나 아니면은 뭐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그 물량 공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작비 자체가 뭐 인원 규모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사이즈가 상당히 좀 큰 그런 부분들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뭐 실적에 영향을 좀 미친 가운데 판빙 탈세 관련된 이슈까지 이제 뭐 같이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그 좀 좋지 못한 재무 구조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화이브라더스 작년 실적이 좀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작년 실적 당연히 이제 저조했겠죠. 지난해 이제 3분기 말 기준으로 보는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한 30% 좀 증가를 했는데 순이익 같은 경우는 45% 이상 이제 그 하락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투자 대비 뽑아내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용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의 실적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요, 지난 한 달 사이에 4차례에 걸쳐서 무려 350여 종의 게임 판호를 승인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볼게요. 일단은 게임 판호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중국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판호가 그 게임을 실질적으로 뭐 판매를 해도 되는지 수입을 해도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뭐 중국에서는 이런 허가가 없으면 사실 뭐 실질적으로 좋은 게임을 만들어내도 시장에 내놓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에서는 뭐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게임주들 지속적으로 뭐 주가 빠질 때 이야기 나왔던 게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 이런 코멘트들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나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이번에 이제 그 게임 판호 승인 관련된 부분들이
허가가 나면서 전반적으로 중국 게임주 그리고 국내 게임주에도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이 이슈는 작년에도 좀 다뤄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시 판호 재개하겠다라는 부분들. 근데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하고 나서 게임 수들이 이제 좀 많이 나온.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허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여부들이 더 중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게임 국가신문 출판 광전 총국 여기서 한 95종의 목록을 추가적으로 이제 공개를 하면서 한 4차례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한 4차례 정도 하면 350게임의 게임 판호를 지금 뭐 승인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 게임 판호 막힌 이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우호적으로 풀려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정부 같은 경우 지금 1차에 한 80, 2차에 84개, 그리고 3차에 한 93종, 그리고 4차까지 352개 모두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신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잡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4차 게임 판호 승인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요, 이 대형 게임사들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작년 3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죠? 네, 일단은 게임 판호를 지속적으로 좀 열어준다라는 이슈, 작년에도 이제 좀 다뤄드렸었는데, 대형 게임사는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미진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9개월간 승인이 되지 않았었던 대형 쪽, 이러한 부분들까지, 승인을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게임주나 아니면은,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의 긍정적인 이슈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유지를 좀 갖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 이슈 때문인지 현재 엔터메이트 그리고 액션 스퀘어 등 게임주들이 굉장히 급등세를 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게임주들을 저희가 추려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중소형 게임사들 중에서 이제 중국 쪽에 좀 포커싱을 많이 맞추고 있는 기업들은 이 소식이 당연히 이제 긍정적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매출 팔로가 막혀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열렸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조금만 풀어줘도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종목들은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크고 오늘 시장에서 벌써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중소형 게임사보다는 어쨌든 컴투스나 게임빌 위주로 대형 게임사 지속적으로 개발 능력이 있고 한쪽 그러니까 게임 하나 때문에 매출의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대형 게임사 대표적으로 이제 NC소프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임빌, 컴투스 한 3종목 정도로 압축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 개발 능력이 있는 대형 게임사에 눈여겨봐라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기업 분석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소식 때문에 저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국 종목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지요? 대표적으로 텐센트 홀딩스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주가 많이 빠졌다가 작년에 이 이슈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텐센트 홀딩스, 텐센트 둘 다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는 좀 꾸준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인터넷 장악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확실히 규모의 경제나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망가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네이버 이 부분들 네이버처럼 모멘텀 네이버 자체가 갑자기 다음에게 점유율을 뺏겨가지고 시장에서 갑자기 영향력을 잃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실질적인 네이버 유저들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처럼 텐센트도 중국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어느 가격대에서도 분할로 매수가 가능한데 일단은 343.50 위안 부근에서 이제 접근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380.00 위안 그리고 손절가는 320.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이 텐센트 말고도 또 관련한 종목들이 좀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우리 중국에서는 어떤 게임주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텐센트나 알리바바 뭐 이런 기업들 지속적으로 뭐 바이두나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중국 인터넷 관련된 부분들이 영향력이 크게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제 뭐 시장에서 한번 선점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인구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점유율을 쉽게 뒤집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텐센트나 아니면 텐센트 홀딩스 그리고 뭐 바이두나 아니면은 지금 말씀드렸었던 알리바바 이러한 이제 뭐 굳이 이제 중국에 이제 상장이 안 돼 있는 기업들이다 하더라도 중국 내에서 그런 이제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선점을 좀 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 텐센트가 운영하고 있는 웨챗이요, 이 반정부 관련한 내용 때문에 이 정부에 좀 표적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주가에 좀 타격은 없을까요?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슈가 많이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그 메신저 쪽에서 생태계가 구축된 상황이고 그 생태계가 뭐 시작되는 그런 시작점이 아니고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거를 뭐 규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이 쉽게 이제 뭐 막히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메신저로 급격하게 뭐 바뀔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중국 정부의 판호 발급에요, 우리 한국 게임이 좀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여부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그 중국 내에 관련된 기업들을 먼저 풀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외에서 들어오는 그런 게임들 같은 경우도 차근차근 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선체적으로 중국 관련된 자국 내 이제 기업들을 먼저 풀어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국내 기업들이 차근차근 풀릴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대감으로 이미 이제 뭐 주가가 반영된 그런 기업들보다는 많이 이제 조정을 받아 있는 아래쪽에 있는 뭐 게임빌이나 컴투스 그리고 뭐 워낙 뭐 게임의 영향력이 큰 뭐 NC소프트 이러한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미중 간에 사실 무역 협상에서는요, 이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좀 굉장히 노이즈가 많은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도 좀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게임주가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들은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중국이 이제 카피나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게임을 비슷하게 카피해가지고 거기서 또 런칭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뭐 게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카피 게임이랑 그냥 본래 게임이랑은 분명히 좀 다릅니다. 그리고 카피 게임 같은 경우에도 카피 게임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그냥 뭐 단순히 베끼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이제 뭐 스토리나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뭐 캐릭터나 아니면은 내용들을 추가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또 다른 새로운 게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적재산권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중국에서 이제 뭐 제조업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뭐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뭐 부각이 된 그런 상황이 있긴 하지만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은 뭐 드라마나 뭐 예능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지속적으로 좀 판권을 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서도 중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뭐 카피를 비슷하게 해가지고 게임을 출시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뭐 게임 자체를 구매를 해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중국 내의 기업들에게도 조금 더 수월한 방법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영향은 크게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 증시가 굉장히 반등을 실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춘절이 좀 기대가 또 되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춘절 이후에 중국 증시의 방향성 어떻게 예측을 해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올해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경착륙 우려에 대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연초부터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돈을 풀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올 거고, 그런 코멘트가 어쨌든 지수의 하방 경직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세적인 상승 또는 강한 상승세를 기대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저점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려 섞인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중국 정부에서는 그에 따른 대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좀 높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중국 정치의 하방 경직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박스권이나 아니면은,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은 미중 무역전쟁 관련된 이슈들이 좀 점차적으로 긍정적으로 잡혀나가든, 아니면은, 투자자들에게 이제는 해묵은 악재다라고 이제 좀, 인식이 되는 그런 시점이 어쨌든, 2분기 이후에는 그런 움직임들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중국 증시는 어쨌든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 따라붙는 전략보다는 조정 시에 저점에서 종목들을 좀 피킹하는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저희가 재반등을 노려보면서 들어가는 전략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번에 저희가 춘절에 대한 이야기를 분석을 하면서요, 민족 대이동을 예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조금 수혜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행주 그리고 면세점주가 춘절 효과로 인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이랑 춘절 관련된 종목들은 충분히 수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워낙 이제 중국인 사이즈나 규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면세 관련된 종목들 과거만큼의 탄력성은 분명히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국내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충분히 매력적으로 좀 다가오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호텔신라처럼 면세 관련된 사업 부분들도 가지고 있고, 화장품 관련된 사업 부분들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춘절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어떤 효과를 입을 수 있을 것인지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종목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좀 추려볼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탑픽으로 좀 잡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관광객들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면세 쪽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매출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춘절도 중요하지만요. 현재 우리나라도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설 명절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실려 있는데요. 관련한 종목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명절 추석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추석이나 아니면은 설을 앞두고 증시가 이렇게 나빴던 적은 상대적으로 적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저점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크게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 좀 탄탄하게 버티고 있고, 사실 많이 올라와서 목에 찼다라는 느낌을 받는 와중에 오늘 조선주나 아니면은 기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일단은 접근 전략을 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춘절이 좀 길면 아무래도 저희가 이 증시에 대해서 약간 긴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현재 반도체주가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후에 좀 향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지속적인 순환매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인 상승을 이끌어가는 부분들, 주도주는 사실 딱히 지금 시장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굳이 주도주를 뽑아보자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될 수가 있겠는데,
삼성전자 저점에서 올라온 폭이 상당히 좀 크고 실적 발표 이후에 장기적인 저점 확인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이제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분명히 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들이 다시 뭐 전저점까지 크게 내려간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순환매 오늘 뭐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5% 정도씩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면은 시장 자체에 대한 그 시장 내부에서의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대형주에 대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증시가요, 약간 상고저하의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네, 현재 연결이 조금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차이나 이슈는 여기까지 정리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현재 텐센트 홀딩스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요. 저희 춘절과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에 대한 향방까지 모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는 잠깐의 차익 실현이 나올 수는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연결을 다시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연결이 다시 됐습니다. 이어서 질문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고저하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앞으로의 증시 향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중국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이제 뭐 하방 쪽에 대한 부분들이 견조하게 이제 좀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시장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뭐 주도주가 분명히 없다고는 하지만 저점에서 이제 뭐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의 한 10% 가까이 2,000 아래에서 거의 2,200포인트까지 이제 좀 올라온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좀 목에 찬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단은 2,200 정도로 놓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2,200선 위쪽에서 무리하게.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특징주에 대해서 보면 좋겠는데요. 현재는 조선주가 올라오고 있다고 하고요. 앞으로 지금 카타르와 관련한 이야기 때문에 운반 발주가 계속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상고저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은 나중에 하반기에도 또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저희 특징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요, 국내 조선주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방향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모멘텀은 없습니다. 모멘텀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올라오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순환매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IT 관련된 부분들이 먼저 시장을 이끌어갔고, 이 종목들이 목에 차다 보니까 그럼 다른 섹터, 다른 업종은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 하에 뭐 화학이나 아니면 철강, 특히나 이제 뭐 포스코도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종목들이 다 한 번씩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조선주마저도 움직여야 되느냐라는 시장의 합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시장 움직였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조선주는 그렇게 썩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는 있지 않고요. 뭐 조선이나 기계 쪽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기계 업종을 조금 더 유심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두산 인프라코어나 아니면은 두산 바켓 또는 조금 작은 종목으로 뭐 DY 파워 이 정도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 이외에도 기계주에도 관심을 기울여보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차이나 그리고 국내 증시에 대한 분석은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금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